사실 법 쪽에서는 예견된 참사예요.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쟁점이 많으면 주 1회 재판에서 6개월에 못 끝냅니다. 이것은 오로지 재판부와 사법부가 비판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그 추진력, 그리고 최상병 특검의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된 수사, 이 둘 중에 누가 먼저일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누가 먼저 구속하느냐? 둘 다죠. 사실 청문회 때 많은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물으셨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쫄려서 그러는 거로 봤어요, 사실은. 극성 지지층이 본인들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본인이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잠이 잘 오더라. 윤석열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6차 공판까지 입 다물고 있던 윤석열이가 7차 공판 때 국민 앞에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 들으셨죠? 지지자들 보기에 좀 기자한테 비켜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천박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역겹고 아주 토가 나올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윤석열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도 자신 없으면 뭐 어쩌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윤석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직위원 심우정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 편을 들고 있는 재판장 직위원이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느슨느슨 설렁설렁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것 아닙니까? 이 틈을 놓칠세라 김용현은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봅시다. 특검 수사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특검은 윤석열 일당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 봐주기에 발벗고 나선 자들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3대 특검은 허물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제 윤석열이 7차 공판 때 기자 질문에 답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가까이 있으면 저 주둥아리를 좀 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김진애 의원님. 그러면 저자는 재판을 지금 지지자들 뭐 이거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길을 받으러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 기자는 이렇게 기자단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대표로 질문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비켜봐라고 저 사람들 보게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저께 저 장면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무도하다. 그리고 예의도 없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쫄려서 그러는 거로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저께 지금 이제 특검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는 금방 나오리라는 건 뻔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저께는
그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법정 안에서의 그 항의 발언이라든가 어저께 그 항의 발언 때문에 본인도 좀 업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하는 게 많이 거스린 거죠. 그래서 저는 쫄리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글쎄요. 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대통령을 했다는 자 아닙니까? 전현 원장님. 그런데 네. 저런 자가 나와서 그동안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하는 얘기예요. 아, 근데 너무 뻔뻔한 게 국민들한테 이 내란 이후에 민생 폭망, 외교 폭망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오로지 본인의 극성, 강성 지지자들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쫄았다라는 표현에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이 곧 이렇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댈 곳은 오히려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구나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윤석열을 말할 때 궁예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심법.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관심병에 걸렸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있다. 판사도 검사도 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병 하나. 두 번째로는 극성 지지층이 본인들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을 추구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보는 국민들은 지금 정말 화병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저는 저거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홍선영님, 오전 오후로 부부가 쌍으로 욕 나오게 하네요. 어제 또 뭐 김건희는 병원에 입원했죠. 그것도 이따가 좀 살펴보겠는데 꼭 그런 수법을 체스키 크롬루프님 무식하고 천박한 건 부창부수네요. 정구승 변호사님, 예. 법정에서도 뭐 큰 소리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부분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아니면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흘러갈 때는 오히려 흥분하거나 다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아니면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보통 저런 반응이 나오게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그렇고 자기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만 바라보고 하던 행동이 또 저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쫄렸다라는 표현이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제 영장도 분명히 세 번이나 쳤기 때문에 이제 명분을 모두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인 액션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윤석열 보는 거 참 역겹기도 하지만 직위원이 생각이 나서 아주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까? 직위원 때문에 아닙니까? 이게 꼭 저는 직위원 판사님도 큰 문제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는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 재판장 혼자서 결정했을 리는 전혀 없거든요. 특히 그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좌배석, 우배석이 교체되던 시기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사법부 고위 결정권자와 소통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위원 판사님께서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거는 사법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3대 특검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내란 특검이 될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란 특검에 포함이 된다면 수사를 하다가 이게 조희대, 직위원, 한덕수까지 짜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질 수도 있을까요? 심지어 내란 당일날 대법원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밝혀졌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란이 성공했을 경우, 비상계엄이 될 경우에는 그 재판 자체를 군정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그쪽에선 변명을 했지만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 쪽에서 이제 직위원 재판부든 아니면 다른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줌도 안 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어떻게 기자가 질문하는데 비켜봐요. 저 사람들 좀 보게. 대통령을 했다는 놈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님 이자는 내가 뭐를 했는가 또 이런 것
그것도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슨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고, 저는 맨날 칭얼대는 어린이, 아니면은 왜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봐줘, 난 저런 이거 봐, 아 오고 내 새끼들 좀 보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 어저께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구애 행위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야 그거 전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이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보호받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 예전에 이런 심리예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맞을 때,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맞을 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잘못했어요도 할 수도 있고, 뭐 잘못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눌러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어렵네요. 기본적으로 인품, 인격 이런 게 완전 꽝인 놈이에요. 글쎄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곧 감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 집에 밖을 나갈 때 의관 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죠. 아니 반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자기 집에서야 그렇게 뭐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거 다 알고 그러는데,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걸 입고 돌아다녀요. 저게 지금 집안에서도 점잖으신 분들은 잘 안 입어요. 그런데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아주 활보를 하고, 또 몇몇 포착된 거 보십시오. 에라이 참. 남들은 반팔 입고 다니는데 패딩 입고 다니고, 저 개 끌고 다니면서 막 좀 보면은 좀 모질이도 아주 상모질이에요, 전혀는 양전.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든가 주변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도 최재형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침대 같은데, 소파 같은데 누워서 사람하고 이렇게 가래침 막 뱉는 모습 보이고 그랬다라는 증언이 나온 바 있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을 과시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거는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여전히 왕이고 왕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국민들이 씁쓸하고요. 예전에 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나갈 때 항상 본인의 팬클럽이 과거에는 집 앞에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 말하지만, 나를 찾아온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의관을 정지하고 나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라는 자격을 근본적으로 사실 없는 사람인 거고, 지금도 물론 없지만 지금은 여전히 국민들을 좀 깔보고 있다, 저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걸 볼 때마다 이제 화병이 치민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잘 가는 식당에 여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잠이 잘 오더라.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잠이 잘 오더라.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언행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법률 용어에 개전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뭐 그렇게 좀 하고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을 해주는 거죠. 뉘우치는 그런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고 파면됐지만 국민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그 참 처연한 그런 모습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동정하는 마음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박근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이자는 도대체 개전의 정의라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저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개전의 정을 비친다 한들 어차피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저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길러진 엘리트, 길러진 스펙만 좋은 엘리트들의 민낯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저분이 전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전 검찰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 언론이나 주변 세평에서는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안 되었고 형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러한 이 실체, 본체를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인사검증이나 우리 언론의 비판 이런 것들에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지금 뭘 갖고 있어서 저렇게 국민들을 무시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저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거는 이제는 좀 관점을 바꾸든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저런 사람이 다시는 공적 영역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스님께서요, 앵커님 부탁드립니다. 패널님들도요, 윤석열이나 김건희 대통령 여사 말 좀 빼주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패널들한테는요, 뭐 또 그냥 패널들 판단에 맡겨주세요. 그리고요, 저도 지금 직위원이 이런 판사 붙이기 싫어요. 인정 안 하는데. 참고로 근데 정구승 변호사님은 변호사잖아요. 판사한테 직위원이가 막 이러면은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 쓰는 거 패널들은 편하게 쓰시라고 예 존중해 줍시다. 저도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부창부수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저런 자가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또 김건희가 어제 입원을 했어요. 뭐 지병이고 뭐 또 막 지금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막 써대는 매체들이 있기는 하는데 뭐 몸무게가 40kg 밑으로 내려갔다는 둥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진애 의원님 저는 딱 그거 듣는 순간에 아 그런 거 따라서 하냐 보면은 옛날에 뭐 재벌 회장들 검찰 조사 받을 때 갑자기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막 담요 덮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휠체어 타고 지금 휠체어 타고 나올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영국 무대에서 히로인이 주연 배우가 이제 등장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대 뒤에서부터 이제 휠체어도 준비를 해야 되고 휠체어 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냐, 어느 병원 가운을 입고 나가야 되느냐, 머리에다 뭘 둘러야 될까, 뭘 꽂아야 될까. 지금 저는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저는 부부가 완전히 달라서 저는 궁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신기한 게 완전히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나무인이라는 것도 뭐냐면 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갖춰야 될 우리가 왜 바깥에 보일 때는 왜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가면 그렇게 공적인 가면이라는 걸 굉장히 그런 걸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윤석열은 그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건희는 맨날 가면을 쓰지 않고 나오면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정우석 변호사님 이제 말하자면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를 딱 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조사 못 받으러 가요.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이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죠.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런 게 먹힌다고 하면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 체포된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요. 예, 이거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소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위독하지 않다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게 뭐 정말 중병 때문에 못 나오는 피치 못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충분히 입증된 거기 때문에 너무
김건희 씨가 수사와 재판을 정치적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유리할 리 없는 행동이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3차 소환에 지금 불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내란 관련된 거 아니고 그 다른 혐의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죠? 그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인 수사의 국룰이라고 하는 게 이제 3회 영장 청구, 3회 이제 소환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미 명분은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라고 하더라도 이 윤석열 씨가 이제 계속 소환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입증되어서 다른 혐의로도 충분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네. 빌드업이 이미 모두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구속 딱 시켜놓기 전에는 국민들 화가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윤석열은 수의 입은 모습.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는 화장 없는 얼굴. 이거 두 개를 보면 일단은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안 보고 싶어. 근데 김건희 병원 입원한 것과 관련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나와요. 정형외과 가서 얼굴을 뜯어 고친다? 발을 뜯어 고치려고 갔다. 지금 아,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예. 푸트리프트 예. 같다. 지금 이제 신발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샤넬백 그걸 바꿔가지고 신발하고 또 다른 백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신발에서 이제 딱 걸린 거죠. 235가 아니라 뭐 220으로 줄인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느리려나? 이 신발이 이렇게 이제 딱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가방을 가지고 아 뭐 내가 안 쓰고 누구 줬다 뭐 비서가 가져갔다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가방이 뭐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가방을 못 찾았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래. 근데 가방은 누구나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신발이 딱 보니까 김건희 너 신발 몇이야? 딱 보면은 맞잖아요. 비서 너 몇이야? 안 맞아. 그러면 김건희네. 그래서 지금 신데렐라 얘기가 막 나오는데 딱 걸렸거든. 그래서 발을 줄이거나 키우려고 입원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다. 그 신데렐라에서 그 언니들이 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는 발 맞추려고. 하나는 키우고. 아 설마. 이게 되게 중요한 정말. 쟁점이긴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수사에 그 난항이 있었던 게 자꾸 건진법사라는 그분께서 나는 안 줬다,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입증되는 순간 뇌물의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확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수령 여부까지도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밝혀진다고 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점을 제가 봤는데 샤넬백 2개가 건네진 시점을 검찰이 지금 의심하는 게 2022년 4월에 800만 원 정도의 샤넬백 그리고 석 달 뒤에 1,2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이 건네졌다. 제가 왜 이 시점을 직전 봤었냐면요. 취임식 직전하고 취임한 이후 요때가 대통령실의 권한이 가장 셀 때예요. 그럼 이때 샤넬백 준 사람들이 과연 개인적 친분만으로 좋겠느냐? 아니죠. 굉장히 특수한 목적, 정말 게이트에 달하는 이권 사업을 노리고 이걸 샤넬백을 주려고 한 게 드러날 수 있고 두 번째로 김 여사 수행비서,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유모 씨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금 이렇게 뭐 샤넬백 가져가서 신발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어디 감히 행정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사한테 전달하는 물건을 뭐 교환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신데렐라 수사라고 불리는 이거의 종착점은 김건희가 아닐까 상당히 의심이 들고요.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 지금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아마 샤넬 압수수색하고 이런 가격도 그 1년번으로 추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 결국 신데렐라는 과연 누구일까? 조만간 전 국민 앞에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케이님 순방이 배 아파서 입원한 거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건희 입원했다고 그래서 야 건희야 순방 가자 그러면 금방 살아날 거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추억의 메텔 박경은 님이요. 요즘 병원은 입원 오래 못하잖아요. 김건희 변호인 무식한 겁니다. 수도권 종합병원은 암 수술도 7일 이내일 텐데 허위 진단서 받기도 힘들 테고 특검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너무 빨리 병원에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죠. 요즘 병원에 들어간다고 오랫동안 입원 못해요. 아니 저도 조금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소환 거부한 게 첫 번째 한 번 하지 않았어요? 2번 했습니까? 네, 몇 차례 한 걸로 몇 알고 몇 있습니다. 차례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본인으로서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아니 무대에서 뒤에서 준비하려면 준비를 오래 해야 되니까. 특검 출범 전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적을 미리 쌓기 위해 영장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차원으로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박순찬 장도리 만평 한번 볼까요? 재미있게 오늘 박순찬 하백이 그림을 그렸던데 지지자들 좀 보게 비켜.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찌그러진 이 여인은 뒤에 순방하는 모습 좀 가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보고 있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박순찬 하백이 저런 디테일이 대단해요. 얼굴 그려놓은 거 보세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제일 많아요. 리리토님, 인생 처음으로 보톡스 못 맞잖아. 핑계로 병원 입원 얼굴 얼마나 찌그러졌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하여튼 그 조사하면 김건희 특검 가운데 그 병원에서 뭐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드러날 것도 꽤 많이 있을 거고 전혜원 원장님 마약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왜 이렇게 해외 순방 중에 좀 비정상적으로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왜 보통 이제 해외 순방 갈 때 GT들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성형외과 의사를 데려갔냐. 이게 성형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과 뭔가 연관있는 것인가 라는 의혹이 계속 제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도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추가로 이 김건희 씨가 뭐 아프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불리한 국명마다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뭐 학력 의혹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느닷없이 본인이 아이를 못 낳아, 뭐 남편한테 미안하다가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여성성을 너무 이런 데만 이용 같아서 저는 사실 그때도 굉장히 비판한 적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출석받으라고, 그러니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을 때 계속 안 했었잖아요.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아프다고 특검 활동 시기 앞두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정말로 말 그대로 신데렐라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오히려 저는 국민들한테 의혹을 증폭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분노 여론을 조장하는 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히려 어리석은 전략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성형은 팩트죠. 그럼요. 뭐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어저께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우리 병원에 들어가면 입원하면 화장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못하게 하는데 어머 웬일이야, 화장을 못하게 하는데 제 발로 들어갔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어저께. 그러니까 그거 저기 하는 거는 아마도 상당히 아산병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도 받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믿을만한 데라서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특권을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스프레하고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김건희가 훨씬 더 자기 체면 칠해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나오더라도 모자도 쓰고 나오고, 어디도 좀 가리고 나오고, 박근혜처럼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는 오히려 김건희 쪽일 겁니다. 네, 내가 그래도 포스트 레이디였어, 이래가면서. 이 레토릭이 한 20년 전이었다고 하고 레거시 미디어만 있던 시절이었다고 하면 사실 먹힐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고 너무 많은 그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미디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과거의 수단이 그렇게 잘 먹힐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어리석은 전략적 판단이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자백을 하거나 인정하는 모습이 낫지, 이렇게 좀 과거의 그 전략을 답습해갖고 그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그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치님께서 다시 와보니 소리 들리네 그러셨는데 아까 소리 안 들릴 때 나가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부산이대희님이 이 글을 올려주셔서 앞부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좋아요와 동접자가 일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백운기 앵커의 야 기분 좋다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앞부분에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염치가 없어서 좋아요 말씀도 못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000명 이상 지금 동시 접속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돼서 제가 염치가 없어서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 안 드릴 테니까요. 누르지 마세요. 아니 근데 꼭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9,500이 되면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을 보고 싶으신 우리 백운기 앵커님. 예. 자, 이제 이런 짓들 하고 있는데 저는 특검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특검들을 잘 뽑아놓기도 했지만 뭐 특검 혼자 하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지켜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요 국민들이 모든 정보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워낙 다 알아요. 이제 증거만 수집하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모르는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장관 결재까지 나고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참에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 항명으로 잡아놓고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가 경로했다고 그러고 또 그 뒤에 알아봤더니 뭐 전화로 뭐 7070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알고 봤더니 또 그 임성근하고 이종호하고 연결이 됐고 이종호가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고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증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부 체크해봐라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다 누구 작품이었는지 안단 말이에요. 김건희가 오빠 지금 종호 오빠 난리가 났어 빨리 살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저거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봐달라고 이야기하지 정상적으로 수사한 사람을 갖다가 잡아 넣으려고 해? 이건 아주 악질도 이런 악질이 이건 정말 나쁜 놈이죠.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막 하는 겁니까? 이런 짓을 밥 먹듯이 옛날에 했던 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참 대선 끝나고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것이 다시 또 떠오르니까 그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증거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증거도 사실은 꽤나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 외압의 실체가 사실 재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데요. 일례로 그 02-800-7070의 전화를 받고 이종섭 장관이 그 명령한 것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그 출근 명령입니다. 사실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이 출근했는지 출근 처리를 해라. 그리고 결근했던 거에 대해서는 휴가 처리를 해라. 이런 걸 디테일하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명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1번 브리핑을 보류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그 출근하지 않은 건 휴가 처리하고 정산 출근시켜라. 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 자체가 애초에 이 과정 자체가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그 면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전화가 오기 전에 그 대통령실로 사실은 그 장관에게 결제했던 서류가 넘어간 흔적을 저희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미 다 현출이 됐고요. 네. 군에 있던 어떤 장성분께서 이제 그 자료를 달라라고 했을 때 박정훈 대령께서는 그건 아니다. 이건 장관 결제 사안이고 본인이랑 이렇게 연관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방면으로 압박을 해서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로 그 보고서가 흘러간 흔적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심지어 그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이거 밖에 알리지 마. 라고 한 것까지 저희가 다 확보를 해서 재판에는 현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국민들께는 다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특히 최상병 관련해서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꽤나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지금만으로도 꽤 많이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말씀하신 대로 3부와의 관계, 그 로비 그 과정 이런 것만 밝혀지면 되기 때문에 아마 3특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만 줘봐요. 저 그 8땡땡 네. 번호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 네. 그거는 어느 때쯤 밝혀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뉴스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기자님이랑도 한번 통화를 해봤었는데, 그게 그 대통령, 어느 고정된 물리적 장소에서 사용한다고 그 번호가 나오는 건 아니고, 대통령 관련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윤석열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를 하게 된 경위도, 저희가 급하게 막 계속 언론에 나왔던 이유도 그 통화 시간이나 목록은 그 보존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예, 그게 좀 없어졌을 가능성이 없어졌을 높네요.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진술을 확보하거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그렇게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추론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목록을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대통령의 일정은 어느 정도 또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랑 겹쳐봤을 때 이게 윤석열 본인인지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꽤나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특검이 뭐 어렵지 않게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김에 네. 정구승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에 윤석열일 가능성, 김건희일 가능성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이거는 사실 청문회 때 많은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물으셨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의 상황이면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전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대통령 본인일 테니까 남자의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여성이라는 말을 결코 조차도 부인을 못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을 잘못하면 위증이 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V0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비화폰 가지고 김주현 수석하고도 지금 통화한 내용이 밝혀지고 있죠. 예, 지금 이제 김건희하고 김지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고 33분간 무려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는데, 저는 이제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화폰을 썼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두 번째로 도대체 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을까? 그 시점을 보니까 그 유명한 콜검, 검찰들이 출장 가서 조사 받아주세요 했던 그 시점, 그 앞부분이라는 겁니다. 11점. 네네. 도대체 뭘 했을까? 사실상 비화폰을 통해서 나 이거 빨리 없는 걸로 해줘, 무혐의 처리해줘 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상당한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제가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를 이 정월이 TV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떠도는 별명이 설계자예요, 설계자.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을 지배하고 있고 법무부를 지배하면서 김건희 관련한 수사는 무마 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오히려 엉뚱한 생사람을 잡는 쪽으로 설계한 사람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정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도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건희가 통화를 했을 때가 이제 수사 받기 전이잖아요. 수사를 받은 건지 불러서 저기를 했는지 뭐 콜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휴대폰도 다 압수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가라고? 오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휴대폰 다 저기 하고 수석이 똑바로 못해요? 뭐 어쩜 저렇게 제가 생각한 그대로 얘기하시네. 그쵸? 그러죠. 그랬을 거 그때 아니에요. 황제 조사하는 거 예. 그거 의논했을 거예요. 내가 성대모사만 되면 더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할 정도면 실제로 장관에게도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석이 되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자리잖아요. 아니 장관한테만 국정원장한테도 하고 뭐 어디든 거리낌 없이 무서운 아무 자리, 데나. 김건희한테 무서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이 전화를 지가 밤에 마음대로 쓰는 판인데. 윤석열만 빼고는 다 전화해. 윤석열이는 김건희 전화를 못 봐요. 그건 상황가 확실히 있어. 제가 그런 처지가 아니다. 예. 라고 근데 본인 김건희는 자만을 윤석열 전화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럼요. 예. 좀 02807070에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원희룡 장관 보좌관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7070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한참 양평이 문제가 양평. 될 때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특검 관련해서 특검에 대해서 발의될 때 주진우 의원님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죠. 예. 네. 02807070과 전화한 4명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주진우구나. 주진우. 네.
네.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그 특검을 반대하였던 거죠. 7070은 대통령실이지만 완전히 김건희 전화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질문을 김진애 의원님 왜냐면 해주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궁금해. 예. 너무 궁금해. 오늘 그리고 정구승 하나만 더 변호사님, 얘기해. 예. 거기서 만약 김건희가 드러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해병 특검에서 굉장한 핵심 인물이 되는 거고. 이종호 예. 연관성이 밝혀지는. 네,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이 딱 쓰여져요. 맞춰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퍼즐이. 김건희, 여기서 김건희, 여기서 예. 김건희. 저희끼리 어제 김규현 변호사랑 사석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의 그 추진력 그리고 최상병 특검의 어떻게 보면 이미 진행된 수사 이 둘 중에 누가 먼저일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누가 먼저 구속하느냐? 둘 다죠. 김건희도 내란죄 지금 수사 대상이 됩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 예. 딱 당일 마침 당일 그 병원 가는 딱 이거. 일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비화폰 서버도 확보를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자기의 국정 파트너 같았던 그 V0와 소통하지 않았을리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당시 딱 시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또 의문이 한번 생길 텐데 제가 그날 여의도에서 그 변호인단이 회식했던 이유가 그날이 기소일이었습니다. 명태균 씨 기소일이었고 황금폰이 검찰로 넘어갔네, 뭐 민주당으로 제공하네 이런 말이 바로 릴리즈가 됐던 그 날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추정이겠죠. 비상계엄 선포되기 전날에 조태원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냈다. 이것도 저는 아니 국정원장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바로 계엄 전날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런 부분도 좀 수사를 통해서 다 나오지 않을까요? 법을 바꿔가지고 특검에 한해서는 고문도 가능하다. 뭐. 오늘 막 바짝바짝 하십니다. 헌법을 바꿔. 주리를 들어가지고 좀 맞고 불래 그냥 불래 이러면 얼마나 쉽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인권과 또 변호 자기를 변론할 얼마나 많은 제도적인 예. 개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잘 활용하는 거는 저 법기술자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나. 가장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가장 법치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으로 누리시는 분들입니다. 그 정말 법꾸라지라는 표현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저 법치주의자의 내재적 파괴자라고 생각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얄미울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우리를 시군 사상 이런 걸로 비판을 했으면서 지금 보면은 리박스 쿨이네 모네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제일 많이 해놓고 그러면서 그게 수사받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인권을 가장 앞에 기치로 세우면서 법기술을 통해서 보호받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요. 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누나 병문안가요? 초심인가? 이렇게 갑자기 동영상이 뜨는 거예요. 네. 전 깜짝 놀라서 왜냐면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가끔 이제 SNS에 뭐 누나가 강원도 김치 줬다 하길래 이명수 기자 가족이 아픈가 하고 딱 봤더니 그 김건희한테? 누나가 다른 누나. 아니, 동생 누나는 이제 통화기로 공개된 적 있죠. 약간 취재를 하러 간다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3대 특검이 누가 윤석열 먼저 구속시키냐 이런 걸로 경쟁하지 말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 최혜병 특검은 김건희 이걸 이제 구속을 시키는데 그걸 누가 좀 빨리 하는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최혜병 특검이 좀 유리하죠. 증거 수집이 많이 돼 있고 수사가 좀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그래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해요. 그동안에 직위원과 조이대 일당이 해놓은 것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얕은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수사 안 한 부분이 밝혀지면서 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앞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가 다 합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 잘 됐다. 이번 특검이 그런 것도 좀 다 청소해서
국민들이 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이런 일도 있었네. 정말 안 되겠네. 검찰 해체가 정답이네. 대법관 수 늘리는 게 맞네. 이걸 이제 동의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번 특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어저께 지기현이가 김용현이 보석으로 풀어준다고 막 흥분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석을 허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김용현이가 안 해, 나 보석 안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쏘알란가 궁금했는데 법을 아는 놈들은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런 내란 주요 종사자 완전히 우두머리급인데 저자를 풀어준다고 말이 돼 그랬는데 이건 보석을 안 해도 지금 저절로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구속기간이 끝나니까. 그런데 보석을 하면 보증금도 1억을 내야 되고 또 뭐 어떤 누구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어기면 또 다시 구속이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난 며칠만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니까. 그러면 뭐런 제약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정우승 변호사님, 구속기간 만료일을 6개월로 잡은 것은 대체로 633 뭐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범죄 같으면 6개월이면 1심 선고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1차적인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 쪽에서는 예견된 참사예요. 그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경고를 해왔는데 이 정도 재판 사이즈면 최소 주 3회 주 4회까지도 재판이 진행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추가 배당은 안 하는 식으로 배려도 했고요. 만약에 기존의 사건이 너무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사법부 차원에서 재배당을 해서 이것만 신속심리하도록 조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주 1회 재판을 했죠. 일반적인 형사사건도 쟁점이 많으면 주 1회 재판에서 6개월에 못 끝냅니다. 그리고 열람 등산에 뭐네 하면서 시간도 당연히 잡아먹고요. 심지어 그 재판부에서는 그 변호인단이 사용한 지연 전략을 모두 다 수용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해야 돼서 기소해야 되는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비판이지만 이것은 오로지 재판부와 사법부가 비판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몇몇 사법부를 옹호하신 분들께서 아니 그러면 구속 만기로 그냥 풀어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옹호하시지만 그거는 선우가 잘못된 게 애초에 이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지기현 재판부와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최소 주 3회 적어도 주 3회 아니면 많으면 주 5회까지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정우승 변호사님 지금까지 재판부가 6개월 구속기간 만료 딱 돼가지고 아이고 이 안에 1심 선고를 못했으니까 가세요. 이거 풀어준 사례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고 저희가 자주 하는 조직범죄 사건 중에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아니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정이 밀려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일반적인 조직 사기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고 그럼요. 그거를 사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배당도 안 하고 만약에 재배당을 기존 사건들의 재배당을 요청했으면 그것도 들어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주 1회 재판을 했다는 건 이거는 저는 사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내란을 저지른 놈들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이는 날짜 계산도 아니고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풀어줘. 김용현이는 재판 대충 해다가 세월아 하다가 만료돼 버렸네? 풀어줘. 노상훈이 곧 나와. 지금요. 내란 핵심 피고인들 보십시오. 김용현이가 6월 27일 날 끝나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7월 1일 날, 이진우 7월 1일, 박한수 7월 3일, 문상호 7월 6일, 노상원 7월 10일, 김봉식 7월 8일. 지금 7월 10일이면은요, 이 자들이 다 지금 나와서 활개를 치고 다닐 판입니다. 나와가지고 롯데리아에서 만나겠네. 네. 이제 롯데리아도 필요 없어요, 이제. 글쎄,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광장에서 만나도 뭐라고 못해요. 글쎄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근데 일단 재판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변호사님께서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그럼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심우정하고 또 비아폰 또 통화 수석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검찰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아무리 특검 우리가 출범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당장 사퇴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당장 사퇴를 해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은 참 씁쓸한 게 저쪽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자기는 내란을 틀어놓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자기의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폈는데 유일하게 지연 작전은 다 성공했어. 맞습니다. 지원 작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뒤로 미루고, 그래서 헌재의 재판을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모든 특검을 국회에서 막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고, 선거를 되도록이면 미뤄서 장미 대선으로 가서 6개월을 넘어가게 만들고, 이거는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당연히 검찰과 그리고 그 법원의 역할이 가장 주요하게 작동을 했는데, 지금도 특검은 출발을 했지만 아직도 이걸 속도전을 하기 위한 건 아직 조금 어렵단 말이죠.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적, 공화국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지연 전술로 인해서 벌어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사법 모든 것이 망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수사에서의 유리함, 그 정치적인 유리함, 그 알량한 유리함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의 6개월을 5천만 곱하기 6개월을 날려먹은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피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에 필적이나마 동조했던 사법부는 지금까지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사법부를 비판하는 거에선 되게 조심스러웠고, 정치인분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 귀결되는 말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헌법 정신 자체를 흔드는 행위에 방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쟁점 하나하나를 비틀어 갖고 이거를 옹호할 생각보다는 법원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개혁안을 내지 않는다면 밖에서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한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믿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검찰과 달리 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양심적인 판사님들께서 검찰과 우린 다르다, 우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특검에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 실과 바늘님, 지금 아산병원에서 난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월씩 기다려서 입원하는데 맞아요. 이런 특혜가 뭔 일이냐고. 그렇죠? 바다향기님, 김건희, 윤석열 신병 확보해서 마약 검사도 해야 합니다. 더운데 패딩 입고 다니는 윤석열, 항상 눈이 풀려있는 김건희, 그리고 마약 수사 다 이거 빼박입니다. 그 한번 해야 됩니다. 특검 지금 민중기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이. 민중기 특검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김건희 뭐 입원했는데 차질 없을까요? 민중기 특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또 입원을 해서 대면 조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사 방향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뭐 특검보 이번에 추천 목록에 뭐 검찰통 출신 변호사들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가 좀 알려졌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시기와 관련돼서 좀 조율 중인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들은 좀 조속한 임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증 등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무실도 이제 좀 상황이 좀 어떠신지, 뭐 최종 후보 2군데 뭐 좀 남았다고 얘기가 나와서. 최종 2군데를 놓고 지금 협의랄까요? 그리고 뭐 임대랄까?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법관 출신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 말을 상당히 좀 절제하고 예,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런 데서 좀 신뢰가 갑니다. 우리가 박근혜 그 국정농단 특검 때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박영수 특검 임명됐을 때 법조계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저 자는 좀 자기 현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팀장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현시 욕구 따지면 박영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 갖다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한동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 사람 다 서로 자기 얼굴 내고 싶어서 난리가 난 놈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박영수 지금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은 어떻고요? 한동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특검이었으니 성과 내기에 급급해가지고 지금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끝났는데 태블릿 PC가 어떻고 저쩌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뒤처리가 지저분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어디서 돈 받아 챙기고 50억씩 말이죠. 이런 자들이 특검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비록 구속을 시켰을지언정.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참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쓰는 거, 말을 아끼는 거 저런 거 보면서 좀 신뢰가 갔어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이 직위원회를 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은석 특검이 아주 전격적으로 김용현을 추가 기소했죠. 김용현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보석을. 근데 지금도 보석을 허가를 해준 상태니까 내가 그 조건 지키겠다 하면은 풀려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거부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직계의 쥐가 넘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아예 활보하고 다니려고 그 보석 허가 난 것조차 거부를 했는데 이제 추가 기소되면 재구속될 게 구속 기간이 연장될 거 지금 뻔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6월 16일 날 그냥 나가서 며칠이라도 좀 주변 정리를 할 거 그랬나? 이런 후회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불법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6월 26일까지 이제 구속기간 이었잖아요.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 6월 16일 날 보석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석금 1억에다가 좀 조건부로 좀 제한이 붙었죠. 이런 거 저런 거 관계인들 만나면 안 된다. 뭐 주거지도 뭐 제한되고 이랬는데 본인이 그거 뭐 완강히 거부하고 이러다가 지금 수사 준비 기간에 뭐 이러면 되는 거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특검법을 보지도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나 싶은데 아무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재구속 영장 청구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어쩌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하고요. 김용남 의원이 변호사시니까 빨리 와야 법률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오셨죠? 근데 박영식 앵커님 일단 지금 김용현이 추가 기소하고 영장을 청구하면 이거는 영장을 어떻게 발부합니까? 바로 직위원 재판부에서 발부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예규에 나와 있는 대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관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나 이 예규에 따르자면은 어쨌든 영장 발부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내란 전담인 직위원 부장판사 재판부로 또 합쳐지지 않겠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특검이 지금 추가 기소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미 정부가 바뀌어 있고 우리가 직위원 판사에 대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을 지난 기간 동안 해온 대목을 직위원이라는 인간이 잘 받아들인다면 새 정부에서만큼은 직위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을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특검 쪽에서 추가로 기소를 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래 이제 원칙대로 한다라면 이 내란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죠.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만큼이나 직위원의 결정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대목인데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영장 청구는 영장 청구 전담 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마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또 아니 그걸 내가 지금 김영남 변호사 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장 청구를 영장 전담
그쪽에서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재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 사람 재판을 하고 있으면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내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직위원 재판부에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겠죠. 예. 그 내용 자체는. 그걸 그럼 좀 이제 말씀하셨던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예. 직위원이 다시 또 재판을 병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럼 제가 볼 때 빨리 검찰에서 기피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갖다 검찰에서 해야 돼서 검사들이 해서 직위원 판사가 이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지금 그 본인에 대해서 보석? 예, 보석 예. 결정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검찰 또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기피 신청을 해서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대로 진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최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빨리 좀 경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이나 본인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속보가 떴네요. 이번에 김용현 추가 사건이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고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됐네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그럼 뭐.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사건을 형사합의 34부 부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다. 예, 맞겠죠. 그러면은 직위원 쪽이 아니고 그런데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러니까 특검이 기존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 25부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직위원이 하고 있는 것은 형사합의 25부고 이번에 김용현 지금 새롭게 추가 기소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인데 이건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가는데 이걸 병합할 거냐? 이것은 그렇죠. 또 나중에 본다는 이제 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직위원회를 이제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종국 원장님 보석을 본인이 허가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추가 기소가 됐어요.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본인 스스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자체가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나은 판단인데 그럴 가능성들은 전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직위원 판사가 해온 행위에 의해서 두 번의 지금 지금 두 번째 탈출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탈출은 직위원과 심우정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속영장 청구를 갖다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최초로 바꿔서 내보냈고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차 탈출이 벌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예를 들면 분노에 쌓였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김용현은 아니다. 나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내가 왜 보석 결정을 받겠냐고 거부를 하고 나 1억 안 낼게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이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좀 그렇다면 좀 법원에서 뭐 그런 선례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재판부를 따로 배당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대법관들을 또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밖으로 활개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재판 수사를 받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들도 적고 국민들 같은 경우도 안심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법률가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단 김용 의원이 추가 기소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기존의 영장 발부하는 것처럼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해서 발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직위원 재판부나
지금 보니까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영장을 심사합니까?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그 추가 기소잖아요. 이거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병합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판을 하던 거하고 합쳐달라는 거를 하고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는 병합이 되거든요. 예. 병합이 되면 이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하면서 연장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기존 재판부에서 이제 영장을 연장을 해주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실무라서 좀 헷갈리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일단 김용현의 사건을 형사합의 34부에 배당했는데 이것은 사건이 들어오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하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형사합의 34부에 배당을 했는데 특검이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기현이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병합하겠다라고 예. 하면 결국은 지기현이가 그럼 영장 발부를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오.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게 별 문제 없이 되고 추가 기소가 돼서 특히 이렇게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되는 피고인들은 이제 2달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지만 사실은 6개월짜리 영장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2달 단위로 연장을 해 나가는 방식이고 다만 한 사건 갖고는 6개월 이상은 구속 못하는 예. 방식이거든요. 우리 구속 방식은. 그래서 지금 병합 신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통상 기존 사건이 있으면 병합 신청을 하죠. 추가 기소를 그러면 하면서. 이제 병합을 만약에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특검도 병합을 요청한다라고 하니까 지기현 쪽으로 다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기현은 김용현을 보석을 허가해 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 지기현이가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석을 허가해 놓고 영장을 또 발부를 할까요? 아니 그 경우에 이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해야죠. 추가건이 들어왔으므로 사실은 그 보석은 앞서 기소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은 6개월 이상은 절대로 구속을 못 시켜놓게 돼 있거든요. 한 사건 갖고는. 예. 그러니까 구속 만기가 다 돼가니까 보석 형태로 풀어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네. 근데 추가 기소권이 떴잖아요. 그러면 다시 2달 단위로 3번까지 6개월을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해야죠. 이게 풀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석을 허가해 줄 사유가 있느냐. 풀어줬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보석을 허가해 줘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근데 이건 이른바 국사범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죄도 아니고 그 내란범이에요. 그럼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추가건이 없을 때는 6개월 이상은 절대 우리 법상 구속을 못 시켜놓게 됐으니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추가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로 앞으로 6개월을 더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정상적이라면은 구속을 연장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지기현이가 정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비정상적인 것은 따로 논의를 해야지 이야기하다가 이놈이 정상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일단 우리가 지기현을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날짜 계산도 아니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재구속하지 않고 그리고 또 룸사롱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정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이름은 그걸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도요. 지금 우리가 직위원을 정상적이라고 봤을 때는 보석을 허가한 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나가버리면은 더 안 되니까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석의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야 다시 구속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보석을 허가해 준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예, 뭐. 예. 그런데 직위원이가 정말 그랬을까는 궁금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용현이가 지금 보석이 허가된 상태잖아요. 예. 병합해서 구속영장 발부해서 추가로 구속을 또 할 것 같아서 나 그러면 오늘이라도 1억 내고 그 조건 지킬게 하고 받아들여버리면 김용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앞선 건으로는 보석을 하더라도 뒤에 기소된 거로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를 하기 전에 예. 지금 영장 청구를 아직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보석은 허가가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나 지금 나갈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보석 허가 조건을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하겠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아직 구속영장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어줘야 되는 지금 허가가 상황이죠.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항고를 지금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나 항고 취하하고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보석으로 나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빨리 직위원 재판부가 그걸 취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그 빨리 보석 취소를 취소를 해라. 할 수 있어요. 재판부에서. 보석 취소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른쪽으로 하겠죠. 오늘 중으로요? 빨리 영장 청구를 어제 해야죠. 반바지 입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용현이도 반바지가 있나요? 있겠죠. 그 지금 거의 뭐 내란 수계와 중요임무 종사자 1, 2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특검법의 내용과도 직위원 판사가 지금까지 재판해온 거랑 충돌해요. 특검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다. 2심과 3심은 3개월에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검법 안에. 근데 직위원 보면 막 2주에 한 번씩 재판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속도로 하게 되면 1심을 절대 결정을 낼 수 없게 재판을 벌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1심,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1심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재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중대한 사안, 6개월 내에 1심에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 거예요. 근데 재판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직위원 판사가 6개월 내에 1심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를 재판을 이렇게 진행할 사건은 전혀 아니죠.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 법률가로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 윤석열 재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좀 느슨한 겁니까? 느슨하죠. 아니, 다른 사건이라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한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건을 그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을 하면서 다른 사건 추가 배당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빨리 끝내야죠. 일주일에 뭐 2번이든 3번이든 재판을 해서. 지난번에 조희대가 이재명 대표 처리할 때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서둘러야 되는 건 맞죠. 예. 정필성님이 직위원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주셨는데 우리 박영식 앵커님 한번 띄워주세요. 직위원. 지, 지랄 그만하시고 귀, 귀찮으면 재판 그만하시고 연. 연금 타려면 판사 그만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제 저런 삼행시를 주셨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은성 특검 측에서 이 김용현이 6월 26일이 이제 구속 만기이다 보니까 그 전에 빨리 이제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서면으로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지경까지 지금 간 거잖아요. 특검 쪽에서 이제 그런 서면까지 법원에
이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까지 이 법원에 보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은 특검으로서 지금 이 사안이 긴급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위원이 하든 지금 이제 새롭게 배당이 된 한성진 판사가 하든 병합이 되든 아니든 간에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는 너무 상식적인 결정이어가지고요. 새롭게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을 빨리 발부를 해야죠. 아니 지난번에 구속 취소시킬 때도 직위원과 검찰이 짬짬이로 한 거 아닙니까? 즉시한 거 안 하고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도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보석 신청을 하고 직위원이 또 허가를 해주고 지금 원투를 다 이런 식으로 내보낼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검찰에서는 왜 추가 기소를 못했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는 즉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범 아직 다 꾸려지지도 않은 특검에서 신속하게 추가 기소할 수 있는 건을 왜 검찰은 몇 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보석 신청이나 하고 이런 걸 대행합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이재명 대표한테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사라고. 공직선거법 1심. 예. 아무튼 김용현 사건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민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김영란 변호사님은 순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십니까?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판부 두 개에 나눠서 각각 재판 진행하기보다는 통상의 경우에는 병합을 하죠. 기존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에 병합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을 서둘러야죠. 그건 당연한 상식인데 지금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상식하고 잘 안 맞게 돌아가고 있어서 근데 지금쯤은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정신 차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게 벌써 내란이 일어난 지가 반년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검찰도 그렇고 뭐 검찰은 원래 그렇지만 이번에 그거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녹취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과정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개판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내란도 곽종원 전 특전사령관이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김영현 풀어주고 좀 있으면 누구 풀어주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판이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직위원 때문에 우리가 이게 딱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느낌이 매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외환 문제는 기분이 나빠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외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외환 문제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점 타격을 해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드론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고도를 낮춰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들 스스로가 왜 이렇게 하지?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아파치였고 드론 같은 경우도 소위 북한에 있는 고위직들이 있는 곳에 아래로 하강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평도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데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포격 훈련을 했던 내용들이 다 확인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론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 내란의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방첩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밖으로 줄줄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검찰과 주기현 판사가 방임한다라고 하는 것, 방조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란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내두고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가둬야 될 것 같고요. 빨리 가둬야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 직위원
재판부에 병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에 의하면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내야 되니까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빨리 좀 구속 수사가 다시 추가로 돼가지고 국민들이 좀 안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내란과 관련해서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거는 특별재판부는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은 그거는 특별검사까지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재판부는 그게 법률로서 가능한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에 물론 이제 그 헌법상에 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도 법관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개별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논의가 한참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정신 이상한 판사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또 김영현도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금 3차 출석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면 이것도 지기현이가 발부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이건 다릅니까? 예. 그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예. 영장 이거는 전담 별도로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윤석열이 세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했거든요. 그 불응한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요건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을 지가 안 죄가 하고 되는지 있는데 안 되는지 지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왜 피의자가 본인이 판단해요. 죄가 된다고 얘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불출석 사유인데 사유를 댈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선 전에는 나이가 대선에 영향 줄 수 있어. 자의식 가행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뭔 소리지 우리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특검이 곧 이제 할 거니까 검찰에 나가는 건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라고 본인이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검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입원하잖아요. 제멋대로인 부부가 둘이서 완전히 멋대로 그냥 다 본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사, 판사 다 겸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인까지. 그게 너무 심각해요, 지금. 둘이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남을 수사할 때는 법과 제도를 막 가지고 놀아요. 막 그 법과 제도를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보면 절차를 다 뛰어넘고 무자비하게 수사를 해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법과 제도를 막 가지고 놀면서 이렇다 저렇다 안 된다라고 뭐 해명 내지는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뭐 경찰이 적용한 혐의 자체가 뭐 자신이 관여한 지시가 없다, 관여한 바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거거든요. 48시간 뭐 이제 강제 구인해가지고 뭐 체포영장이라는 게 딱 48시간짜리니까 나와서 그냥 조사받으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이게 뭐 지금 구속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반인들이나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출석 통지서 날라오면은 본인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에 주말이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뭐 대면 조사가 아니라 서면 조사 내지는 비공개 조사만을 원한다라는 게 본인들이 지금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김영남 의원님한테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영현이가 이거는 불법이다 추가 기소한 게 특검 준비 기간인데 기소한 것은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주장은? 내란특검법에 그 조문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 기간 중에도 기소할 수 필요할 있다? 때는 수사할 수 있다. 수사와 뭐 그 공판 관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제10조 예. 수사기관 등에요. 다만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라고 돼 있기 네. 때문에 어. 수사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네.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아니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킬 때 이 얘기 다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부도 않고 싸우는 거네. 김용현 변호사는 뭐 하냐? 예. 이거 읽지도 않았냐? 그리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얘기를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뭐 이런 개기는 식으로 건지. 개기는 건지 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게 뭐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을 했던가요? 피의사실 수사 공표? 내용 공표, 수사 죄 내용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래갖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검을. 그렇죠. 뭐 확인되지 않은 거 가지고 니네가 뭐 했다고 수사했다고 갖다가 공표를 해서 나에게 명예를 훼손하냐 이런 내용으로 한 거죠. 고소해도 각하 대상인데. 각하 대상. 아니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기소 전 공표할 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기소하면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예. 뭐 한마디로 개소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점잖게 저는 각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아니 이게 얼마나 윤석열도 웃긴 게 뭐냐면 비합헌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예. 진술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너 나와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그랬더니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그걸 물어보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난 지시한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구속영장 청구하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아무튼 뭐 특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또 시작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내란 특검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검은 특검보가 6명인데요. 오늘 아침에 조은석 특검이 6명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특검보가 검사장급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와, 특검보가 세네요. 대우가 높아요. 예. 검사장급이면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급이죠. 예. 그러면 특검은 장관급이네요. 특검이 장관급이던가 고검장급이던가 약간 헷갈리는데 장관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냥 특검보. 대우죠, 뭐. 예. 뭐 그런 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근데 특검보 이번에 임명된 사람이 검찰 출신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 그리고 이윤재 명지대 교수,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 이렇게 6명인데 혹시 김영남 의원님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앞부분 세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요. 김형수, 박억수, 박지영. 예. 어떤 분들입니까? 다 열심히 하고 예. 일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아마 박지영 변호사는 그 전에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 법무부에 같이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어렴풋하게 하는데 이게 벌써 한 7, 8년 전 일이라 약간은 가물가물해요. 박지영 특검보는 여성입니까? 예. 이분이 이제 공보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네요. 대변인을 하는 거죠. 그때 검찰 일과 근무했던 그 검사 아닌가 싶어요. 예. 29기라고 하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의 사무실을 튼다고 해서 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이 꽤 많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특검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만 한 번도 검찰청 청사 내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김용현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는 거를 보니까 만약에 그게 검찰청사에 사무실을 마련 안 했다면 그 작업을 할 공간이 그저께까지 마련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건물에 들어가려면 그거 사무실 알아봐야죠.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또 사무실 꾸미느냐고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집기 넣고 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그냥 20일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고검청사에 들어가는 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미. 그냥 사람 몸만 들어가면 바로 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현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는 걸 보니까 아 저러려고 글쎄요. 고검청사로 예. 들어가려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박영수 앵커님. 그렇게 안 했으면은 김용현 전격적인 추가 기소도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기소돼서 피고인이 된 여러 군 수뇌부들, 그 계엄군 수뇌부들의 경우에는 내란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죄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고검청사가 보안이나 안보를 유지하기에는 가장 이제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외환죄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기밀한 내밀한 정보들이 많이 이제 교류가 되기 때문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고검청사를 도감청 위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선택했다라는 배경을 꼽은 것이고 사실은 뭐 특검의 규모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3계층을 비워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3계층에서 한 4계층 정도 비우고 대략적으로 총 한 300명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청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가기보다는 고검청사를 선택한 이유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믿어줘야죠. 뭐 일단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내란 과정에서 뭘 해도 못 믿는 이런 것이 생겼어요. 워낙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일단 왜 특수통 검사를 특검을 시켰지부터 시작을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내란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 사람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란 과정에서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이 보였던 태도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처럼 보였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굳이 거기를 들어가느냐라는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호랑이랑 타협하는 거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조은석 특검을 선택했을 때에는 선택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정황들을 보면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된 사유들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조은석 특검이 적어도 내란 수사를 매우 정밀하고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조은석 특검의 지금까지 특수통 수사의 경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은석 특검이 조금이라도 새길로 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협업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